2026년 1월 베트남 북부의 한 항구입니다. 이른 새벽 아직 공기가 차가운 시간에 컨테이너들이 하나씩 배 위로 옮겨지고 있었죠. 크레인은 천천히 움직였고 작업자들의 동작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흔한 물류 작업처럼 보였을 건데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 안에는 단순한 기계가 들어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제조업이 지난 15년 동안 기대어온 핵심 생산 설비인 삼성전자의 장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유독 묘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설비 이동이라면 보통은 설명이 따르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배경을 설명하고 언론은 이유를 묻고 시장에는 문제없다는 신호가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상할 만큼 조용했죠.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분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용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개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베트남 정부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떠나겠느냐.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걸 버리고 가겠느냐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30조 원에 가까운 투자가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확신이 점점 당연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대가 떠나지 못할 거라고 믿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협의는 줄어들고 요구는 늘어났죠. 이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변화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이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흔들린 건 협력 업체들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곧 고용 시장으로 번졌죠. 직접 간접 고용을 합쳐 약 30만 명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았고 삼성과 연결된 1200개의 협력사가 동시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그 영향은 공장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줄고 소비가 줄고 그 빈자리는 곧 금융 문제로 이어지죠. 도시의 리듬 자체가 느려집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던 기업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성장 엔진 상당 부분이 단 하나의 기업과 깊게 연결돼 있었다는 뜻이죠. 이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는 순간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건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하지만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쌓여온 불신, 반복된 선택들이 차곡차곡 만든 결과였죠. 이제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보겠습니다. 삼성은 왜 베트남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던 걸까요? 시간을 2009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하나의 분명한 고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이대로 유지해도 되는가? 라는 문제였죠. 그 시기에 중국은 이미 예전의 중국이 아니었는데요. 임금은 빠르게 오르고 있었고 노동 분쟁은 잦아졌으며 정책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조 원가만 놓고 보면 더 이상 싸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삼성은 생산 기지를 분산시키기로 합니다. 동남아시아 전반을 놓고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모두 후보에 올랐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이 선택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였습니다. 당시 베트남 인구의 절반 이상이 35세 미만이었고 젊고 일할 사람이 많았죠. 게다가 교육 수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자제품 조립과 품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안정성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일당 체제 국가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정권 교체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화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기도 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베트남은 꽤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태도였죠. 당시 베트남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에도 못 미치던 나라였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제조업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로 선택한 카드가 글로벌 대기업 유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투자자가 아니라 국가 전략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 제공, 각종 인허가 절차의 신속 처리까지 말 그대로 레드카펫을 깔아줬죠. 이 과정에서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삼성 임원진을 만나 설득했고 필요한 조건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정도면 삼성 입장에서는 굳이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2009년 3월 베트남 북부 박린성의 첫 공장이 착공됩니다. 초기 투자 규모는 약 $6억.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장 건설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단계 공장이 완공됐고 곧바로 스마트폰 생산이 시작됐죠.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은 현지 직원들을 밤낮 없이 교육했습니다. 조립 공정, 품질 관리, 생산 시스템까지 삼성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그대로 이전됐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의 적응도 빨랐습니다. 성실했고 꼼꼼했고 정밀 작업에도 잘 맞았습니다. 2010년 첫 해에만 1만 명이 고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해마다 빠르게 늘어났죠. 삼성 하나가 들어오자 부품 업체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 모듈, 한국 협력사만 해도 200곳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삼성 중심의 거대한 생태계가 베트남 땅 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의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베트남 경제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또 직접적이었죠. 2011년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5%를 차지합니다. 공장 가동을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베트남의 주력 수출품은 섬유, 신발, 농수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과 전자부품이 수출 통계의 상단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하나의 신호였죠. 이 모델이 통한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프라를 깔고 항만을 확충하고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속도를 냈습니다. 삼성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맞춰주기 시작한 거죠. 삼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13년 두 번째 대형 공장을 착공합니다. 이번에는 박린성보다 남쪽에 위치한 타이웅우엔성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2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한 번에 투입됐죠. 이 시점부터 베트남은 삼성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올라섭니다. 2014년 이후 갤럭시 시리즈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연간 1억 대가 넘는 스마트폰이 베트남 공장에서 전 세계로 팔려나갔죠. 단순한 하청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에게 없으면 안 되는 생산 기지가 된 겁니다. 경제 지표는 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2015년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15%를 담당합니다. 단일 기업이 한 나라 수출의 15%를 책임지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습니다. 베트남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6에서 7%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베트남의 국가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도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쇼핑몰과 병원이 생겨났으며 도로에는 오토바이 대신 자동차가 늘어났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면 다른 직장보다 월급이 30~40% 높았습니다. 기숙사, 식당, 의료시설까지 제공됐죠. 베트남 청년들에게 삼성은 꿈의 직장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처음에 삼성은 필요한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했죠. 이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인식의 균열이 훗날 얼마나 큰 파열음으로 돌아올지 말이죠. 분위기가 처음 달라졌다고 느낀 건 삼성이 아니라 베트남 쪽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숫자가 쌓이기 시작하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는 충분히 컸다. 삼성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정부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식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비공식 석상에서 흘러나온 말들이었죠. 경제 지표가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빠르게 올랐고 중산층이 눈에 띄게 들었습니다. 도시는 활기를 띠었고 베트남은 성공한 신흥국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공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기보다 성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의 역할은 점점 흐려졌고 대신 이런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삼성은 베트남 덕분에 성장했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돈을 벌어간다. 이제는 베트남이 더 받아야 한다. 이 프레임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삼성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베트남이 얻는 몫이 적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사실관계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기사들이었죠. 거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소규모 노동 시위가 시작됐고 임금 인상과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삼성도 대화를 통해 조율하려 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정부는 이 흐름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관했고 때로는 묵인했습니다. 외국 기업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는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국익을 지킨다. 짧고 강한 구호였죠. 그 순간부터 관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파트너십에서 갑과 을의 구도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은 여전히 투자자였지만 베트남은 더 이상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고 수출도 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토대에는 이미 미세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균열은 한번 생기면 대부분 더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죠. 균열이 감정의 문제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제도는 언제나 말보다 훨씬 무겁죠. 첫 번째 신호는 세금이었습니다. 2022년 초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법인세 인상을 통보합니다. 기존 5%였던 세율을 15%로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죠. 문제는 시점이었는데요. 계약서에는 감면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죠. 삼성은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합의된 조건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수십조 원을 투자했다는 점을 설명했죠. 하지만 돌아온 답은 단순했습니다. 상황이 변했다. 그리고 법이 바뀌었으니 따라야 한다.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삼성은 이때 참고 넘어갑니다. 당장 충돌을 만드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룰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그 다음은 환경 규제였습니다. 2022년 중반 베트남 정부는 갑자기 환경 기준을 강화하며 삼성 공장의 추가 설비 투자를 요구합니다. 준수 기한은 6개월, 투자 금액은 수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환경 보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죠.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협의 없이 통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 그리고 조업 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압박. 이건 규제라기보다 통제에 가까웠습니다. 삼성은 또다시 대응합니다. 본사에서 긴급 예산을 편성했고 설비를 들여왔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부터 삼성 내부에서는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디까지 갈까? 다음은 또 뭘 요구할까? 그리고 그 질문은 오래 걸리지 않아 현실이 됩니다. 2022년 말 베트남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입니다. 최저임금 20% 인상, 근로시간 단축, 휴가 확대. 기업들과의 충분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인건비는 급등했고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같은 물량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했죠. 비용 구조가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각각은 명분이 있는 정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해서 보면 메시지는 분명했죠. 이제 더 내놔라. 우리가 정한 룰에 맞춰라. 삼성은 여전히 베트남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을 안전한 장기 파트너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베트남은 투자처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게 이 인식의 변화는 결정의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정책이 부담스러웠다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조정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니었죠.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초 베트남 정부는 삼성 공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를 단행합니다. 수십 명의 공무원이 동시에 투입됐고 회계 장부와 내부 자료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명분은 탈세 의혹이었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당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매년 정기 감사를 받아왔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해 왔기 때문이죠. 실제로 조사 결과에서도 위법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3개월 가까이 이어졌고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된다. 이게 핵심이었죠. 비슷한 일은 다른 방식으로도 반복됐습니다. 통관 절차가 지연됐고 부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끝나던 절차가 갑자기 2주씩 걸리기 시작했죠. 공장이 멈추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행정 인허가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시설을 조금만 확장하려 해도 서류가 부족하다.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미뤄졌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결국 결정권은 정부가 쥐고 있었죠. 이쯤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의도된 압박이라는 걸요. 삼성 내부에서는 베트남 리스크가 공식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이 상황이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그리고 그 답은 점점 후자에 가까워졌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요구의 내용이 바뀌면서 나타납니다. 이제는 돈이나 규제가 아니라 기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R&D 센터 설립, 현지 관리직 확대, 그리고 핵심 기술 이전 요구까지. 여기서 선이 명확해집니다. 협상의 영역을 넘은 겁니다. 기술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삼성은 검토할 수 있는 것과 절대 넘길 수 없는 것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양측의 간극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 글로벌 기업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참고 버티느냐 아니면 떠날 준비를 하느냐. 그리고 삼성은 조용히 두 번째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 가을 삼성 본사에서 아주 조용한 회의가 열립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고 보도자료가 나올 일도 없었죠. 하지만 이 회의의 주제는 분명했습니다. 베트남 철수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가장 먼저 정리된 건 감정이 아니라 숫자였는데요. 이미 투자한 30조 원, 앞으로 더 들어갈 비용, 그리고 계속 남아있을 경우의 리스크. 모든 시나리오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매몰 비용이었습니다. 이미 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마나 더 잃을 수 있느냐였죠. 삼성은 이 질문을 아주 냉정하게 던졌습니다.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변화, 기술 이전 요구와 행정 압박. 이 상태가 1년, 3년, 5년 계속된다면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떠났을 때의 손실도 계산했습니다. 공장 이전 비용, 생산 차질, 단기적인 매출 감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었죠.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손실은 통제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의 분위기는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남는 게 더 위험하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이 말이 공식 결론은 아니었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진 셈이었죠. 이 시점부터 삼성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베트남에서 신규 투자는 중단됐고 공장 증설 계획은 보류됐습니다. 채용도 줄어들었죠. 겉으로 보면 조정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정리 단계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여러 후보가 있었지만 가장 빠르게 검토가 진행된 곳은 인도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장 규모, 정부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을 지키려는 의지였죠. 이제 삼성의 고민은 떠날까 말까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의 문제였죠. 결정은 이미 절반 이상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베트남은 이 변화를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30조 원을 투자한 기업이 정말 떠날 거라고는 끝까지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글로벌 기업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2023년 말 이재용 회장은 조용히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하노이가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였죠. 이 일정은 끝까지 비공개였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눈치채는 순간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델리에 도착한 이재용 회장은 곧바로 총리 관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면담 시간은 무려 3시간. 의례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놓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삼성이 꺼낸 카드는 분명했습니다. 100억 달러 투자, 베트남 생산 물량의 절반 이상 이전, 그리고 장기적인 R&D 거점 구축.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래 전략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제안이었죠. 모디 총리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그리고 명확했습니다. 인도는 약속을 지킨다. 이 말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약서에 담겼습니다. 첫째, 세금이었습니다. 10년간 법인세 5% 유지. 이 조항은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베트남과 가장 달랐던 지점이죠. 둘째, 인프라였습니다. 삼성 공장 전용 전력선, 도로와 항만의 우선 구축, 통관 절차의 간소화. 공장이 멈추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제시됐습니다. 셋째, 토지와 행정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무상 제공, 환경 인허가 신속 처리, 문제가 생기면 고위 관료가 직접 조율. 기업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하겠다는 태도였죠. 물론 인도에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관료주의, 낮은 생산성, 복잡한 행정.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룰이 바뀌지 않는다는 신뢰였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시장이었습니다. 14억 명의 인구, 아직 절반도 채 되지 않은 스마트폰 보급률.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만들자마자 팔 수 있는 나라였죠. 삼성에게는 비용이 아니라 기회로 보이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회동 이후 삼성 내부의 논의는 빨라집니다. 며칠이 아니라 사실상 그날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봐도 무방했죠. 베트남은 리스크였고 인도는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언제 어떻게 옮길 것인가 뿐이었습니다. 2024년 들어 베트남 현장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는 사건은 없었지만 작은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났죠. 신규 투자 소식이 끊겼고 공장 증설 이야기도 사라졌습니다. 신제품 생산은 베트남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공장은 점점 구형 모델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현지 직원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뭔가 달라졌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은 철저히 말을 아꼈고 베트남 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결정적인 순간은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를 합니다. 베트남 생산 물량의 50% 이상을 인도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단순한 공장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취했고 고위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진 뒤였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전개됩니다. 2025년 1월부터 베트남 공장의 생산 라인이 하나씩 멈췄습니다. 장비는 해체됐고 컨테이너에 실려 항구로 향했습니다. 그 목적지는 이미 정해진 인도였습니다. 해고는 처음엔 소규모로 시작되었지만 몇백 명, 그 다음엔 몇천 명. 하지만 이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고용 인력과 협력업체를 합쳐 결국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삼성에 납품하던 기업들은 매출의 대부분을 삼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떠나자 이들 역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인도로 함께 이동한 기업도 있었지만 자금 여력이 없는 회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이 있던 도시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한때 불이 꺼지지 않던 산업단지는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았고 상가는 텅 비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급락했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제서야 베트남 정부는 사태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움직인 뒤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 번 방향을 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삼성은 조용히 떠났고 베트남은 그 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뒤 베트남 경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구조가 한꺼번에 드러났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수출이었습니다. 삼성이 차지하던 비중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0%. 이 물량이 빠져나가자 연간 수출액은 단숨에 수백억 달러 규모로 줄었습니다. 성장률은 급격히 둔화됐고 경제 전망치는 연이어 하향 조정됐죠. 고용 충격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삼성과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흡수할 산업이 베트남에 없었다는 점이었죠. 청년 실업률은 급등했고 도시 곳곳에서 소비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시스템도 흔들렸습니다. 기업 대출과 개인 대출이 동시에 부실화됐고 지역 은행들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 났고 전세금 분쟁과 미분양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빠져나갔을 뿐인데 경제 전체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제서야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금도 낮추겠다, 규제도 풀겠다, 원하면 조건을 다시 맞추겠다는 제안이 이어졌죠. 하지만 삼성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은 끝났고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경제의 냉혹한 규칙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신뢰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자본보다 기술보다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수조 원을 들여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글로벌 기업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많다고 해서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래 리스크가 더 크다면 과감히 떠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셋째, 대체 불가능하다는 착각의 위험성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시장이든 항상 대안은 존재합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는 순간 대체됩니다.
넷째, 호의와 권리를 혼동하면 관계는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투자는 선물이 아닙니다. 상호 이익을 전제로 한 계약입니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파트너십은 끝납니다. 베트남은 15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를 불과 2년 만에 잃었습니다. 그 대가는 30만 개 일자리, 수출 구조, 그리고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나라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우리는 과연 신뢰를 자산처럼 관리하고 있는가?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인 관계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가? 삼성 컨테이너가 사라진 항구는 지금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경제가 얼마나 냉정한지를 묵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삼성과 베트남이라는 특정 사례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업도 국가도 개인도 신뢰를 자산처럼 관리하지 못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경제는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의리도 추억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택과 결과만 남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신뢰를 쌓는 선택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익에 기대고 계신지 한 번쯤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베트남의 선택은 불가피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있었던 실수였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영업과 산업, 그리고 사회 변화의 이면을 숫자와 구조, 그리고 인간 심리로 파헤치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경제학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